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장하성입니다. 혹시 지난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지난해 제가 강연하면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 안 올 것이다 했는데 오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이 제 등을 떠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또 사회 문제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이 머리 아파하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 강의의 전체적인 구성은 먼저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는가를 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누가 만들었고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아주 짧은 아주 간략한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인당 GDP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크게 세 개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1948년에 우리가 정부를 수립한 이후로 한국전쟁을 치르고 이 기간에는 경제라고 말할 만한 수준이 되질 못했고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건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실시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이 경제개발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많은 기성세대도 이걸 잘 모르고 있는데 경제개발 계획이 사실은 1994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개발 계획, 즉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부터 시장경제를 했는데 시장경제란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고 하는 것인데, 그럼 계획경제는 뭐냐? 정부가 모든 걸 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마저도 정부가 정합니다.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생활 필수품에 해당되는 라면, 소주, 맥주 값도 정부가 다 정했고 그거를 자유로 한 것, 즉 시장에 맡긴 것이 93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시장 경제를 오래 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 일반 서민들의 가장 밀접한 이 소비재라고 할까요? 음식인 짜장면, 또 저기 보시면은 설렁탕, 비빔밥, 커피값까지도 정부가 94년까지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장경제 역사는 매우 짧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국 경제에서 시장경제랑은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고, 많은 기성세대들은 박정희 향수, 즉 박정희 시대의 고도 성장을 그리워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1979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불과 2,000불이 안 됩니다. 1,800불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농업이 제조업보다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기성세대가 과거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이고요. 최근에 TV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이 응답하라 1988, 그때가 무슨 좋은 시절 같지만 1인당 국민소득 5,000불이 안 될 때입니다. 지금 중국이 7,500불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거에 비추어 본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지금 한국의 3만 불을 바라보는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것이 사실은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한국 경제를 어떻게 오늘을 진단할 거냐,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보통 국민들의 삶의 기준에서 보겠다. 삶의 기준이란 건 뭐냐? 내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소득의 문제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소득을 보면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임금으로 먹고 삽니다. 평균으로 보면 95%,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무슨 재산 불평등이 심해서 재산 소득 배당이나 이자 받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당연히 상위 1%, 0.1%를 보면 그렇지만은 99%의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임금입니다. 상위 10%도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4%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긴 이 임금 소득의 변화를 불평등의 구조에서 보면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는 여기는 데이터가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만 고도 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이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다른 어떤 나라도 고도 성장기엔 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졌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기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저기 보는 것처럼 1990년대 중반, 특히 외환위기 이후부터입니다. 그건 임금 소득으로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걸 다 합친 총소득으로 봐도 마찬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임금 구조로 볼 때는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이 이 진위계수라는 것이 불평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인데 90년대 중반까지는 고도 성장을 했지만은 임금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대반전이 일어났고 그거는 진위계수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쓰는 임금 상위 10%, 하위 10%의 비율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도 성장기에 임금 불평등, 즉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대만에 정권이 바뀌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도 불평등이고 그 불평등에 분노해서 선거에 참여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중심적인 세력이 청년 세대였는데 대만이 우리랑 비슷한 경험을 한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하면 미국입니다. 어떤 지표를 갖다 대도. 근데 한국이 미국만큼 불평등해졌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속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지난 한국 경제를 20년 또는 30년을 보면 꾸준히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등해진 이유는 이 경제 성장의 성과가 절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임금으로 이전되지 않은 겁니다. 1980년 이후로, 90년 이후로 보면은 경제는 한 3배 반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임금은 한 2.3배 늘었으니까 3분의 2 정도 는 거죠. 근데 최근에 오면은 그 폭이 점점 늘어납니다. 경제는 1990년 이후로 보면은 2000년 이후로 보면은 경제는 누적해서 한 74% 성장했는데 임금은 불과 그거의 절반인 9% 성장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더합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5년 이후로 누적적으로 한국 경제는 25%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과 저의 임금은 평균 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위, 이걸 전체를 10% 계층으로 보면 상위 10%는 많이 한 6% 내외 이렇게 늘었지만은 하위 10%랄지 하위 20%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는 성장했는데 절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임금이 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는 첫째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커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임금이 적었다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980년대 초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97%입니다. 그리고 80년대 내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90% 이상이었고
90년대 들어와서도 75%에서 80%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30년, 3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벌어져서 지금은 50%, 60%, 절반 수준으로 됐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4명이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90년대 초반에는 지금은 국민 중에 8명이 절반의 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이 기업 간 불균형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평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다 요즘 많이 들은 것처럼 가불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존재하는데 절대 다수의 80%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2차, 3차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은 원청기업인 초대기업의 임금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고용의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통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분류, 고용 분류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통계로도 3명에 1명, 노동계 통계로도 2명에 1명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데 문제는 임금이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용과 기업의 불균형에 갈수록 확대되는 구조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한 현상인 거죠. 거기에다가 내가 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경제 성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다시 말하면 경제는 무려 2000년 이후로 74% 성장했는데 자영업자는 절대 자영업자 종사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이익은 무려 17%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통계가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제일 높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고용이 가장 불안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임시고용은 OECD 기준으로 하는 temporary worker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한국에 노동의 유연성이 없다, 해고 유연성이 없다, 저는 절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이 통계를 내는 나라 중에서 평균 고용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다 10년 내외입니다, 평균. 그러다 보니까 1년 미만 고용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입니다. 이 이야기는 3명 중에 1명은 매년 새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임금만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고용 불안정이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영업자가 전체 1,800만 노동자의 약 28%에 해당합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성장을 누리는 소수의 20%와 성장에서 배제된, 성장이 나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80%로 분리된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나뉘어져 있는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불공정한 나라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 한국의 경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성장했지만 절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임금으로 그 성장의 성과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의 불균형, 고용의 불평등의 문제로 인한 이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기업, 하청기업의 이 복잡한 구조가 이 불평등을 확대해온 것이다. 특히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에 해당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청년 세대, 즉 29살까지의 청년 세대 중에 첫 번째 이 신규 채용은 3명 중에 2명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할지, 또는 유럽처럼 고용이 불안하면 그 불안한 고용에 대한 대가로 오히려 임금이 높으면 좋겠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 역시 낮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30대에 진입해도 3명 중에 1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분류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거보다 좁은 임시직으로 분류를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OECD 회원국이나 선진국에서는 1년이 지나면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정규직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구직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07년에 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어 이유가 2년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라 했는데 전환시켜주지 않고 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정하고 있는 2년보다 긴 3년이 지나도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2명밖에 정규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6, 7, 높은 나라들은 거의 8명까지도 정규직화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성과는 누가 가져갔느냐? 결국은 국가 경제가 성장해서 만드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가계소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불평등하게 분배됐다 할지라도 전체 총액으로 보면은 가계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계로 이전된 비중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만큼이 그대로 기업의 소득으로 이전됐습니다. 자, 기업은 소비의 주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의 성과가 기업에 머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임금, 즉 노동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중은 계속 줄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업이 경제 성장의 성과를 분배하지 않고 보유한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이건 임금만이 아니라 배당도 안 줬고, 예를 들어서 이자도 안 준 겁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분들이 생각을 할 때 노동소득 분배율이 줄어들면 이건 자본가가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가가 가져가는 방법은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임대소득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건 결국은 가계소득입니다. 비록 부자들이 가져가더라도.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계소득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보면 성장의 성과를 이자나 배당으로도 주지 않고 기업이 보유했다면 당연히 미래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했거니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만약에 투자로 이루어졌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용도 늘고 가계소득도 늘고 임금도 늘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줄기만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건 무슨 이야기냐? 기업이 보유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총소득 중에서
총 생산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이후에 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줄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다는 말이냐? 이게 한국 경제의 미스테리고 지금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놀랍게도 기업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경제학을 혹시 요만큼이라도 들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으로 일부 소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면 그 돈이 모여서 기업의 생산 자금으로 쓰인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한국은 지금 가계저축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때 20%를 넘던 가계저축률은 3, 4%로 내려와 있습니다. 기업저축률은 가계저축률의 5배, 6배가 됩니다. 기업이 저축의 주체가 된 나라입니다. 기업이 기업한테 자금을 주는 나라예요. 이건 정상적인 경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소득이 줄었으면 그건 자본가가 가져갔다면 그 돈이 다시 흘러 들어가서 비록 불평등하더라도 부자들은 저축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평균적인 저축률이 저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 부자가 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부채는 줄고 가계부채가 느는 나라가 됩니다. 오히려 기업이 부채를 가지고 돈을 조달해야 되는 판에 기업은 부채를 더 이상 안 쓰고 개인이, 가계가 부채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그 돈이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쓰인다 그러는데 지금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 장사하는 거는 50% 이상이 가계대출입니다. 기업 대출이 중심이 아닙니다. 기업에 예금하면 기업 살지 않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이 현상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불균형적인 이 기업 구조가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재벌그룹에 속하는 100대 기업을 딱 뽑아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과 비교를 한 겁니다. 전체 기업은 300만 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1인 사업자 다 빼고 국세청에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52만 개 기업과 비교를 하면 재벌그룹에 속하는 100개 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한 2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100개 기업이 고용은 4%밖에 담당을 안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만드는 이익의 60%를 가져갑니다. 고용의 절대 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70% 이상, 앞서는 제가 상용 근로자로서 80%라고 하는데 이건 전체 근로자라면 7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익을 35%밖에 차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균형이 불평등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거죠. 4% 고용을 하는 100개의 기업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 이익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많은 게 시작된 겁니다. 그걸 가능케 한 매직이라고 할까요? 마술이 이겁니다. 누가 누구를 소유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왼쪽 아래에 호텔 신라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라 호텔 오너가 누구죠? 이부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이부진 씨는 신라 호텔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진 적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씨가 갖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씨 가족은 신라호텔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신라호텔이 이부진 씨 거라고 알고 있어요.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신라호텔의 일대 주주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국민연금입니다. 삼성전자 일대 주주가 이건희 회장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손 놓고 있고 엉뚱한 단 한 주도 가진 적도 없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기업 구조가 이 문제의 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소수의 그룹이 시장을 장악하는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자가 성공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우리만큼 불평등하고 우리보다 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자가 성공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네기다, 록펠러다, 밴더빌트다 하는 미국의 20세기 초반의 산업화를 이룬 소위 말하는 초재벌의 후손들 중에는 100대 부자의 단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400대 부자 정도 내려가야 한 명 정도 나옵니다. 한국은 불과 20년의 짧은 시장 경제 역사에서 소수 재벌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요즘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은 흑수저가 금수저 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어떻게 흑수저가 극복합니까? 금수저가 됩니까? 방법은 둘밖에 없습니다. 임금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임금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난 한 25년간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새로운 도전자가 재벌이 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경제 성장의 성과는 우리가 보통 기업이 가져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그 재벌 대기업은 개인 소유가 아닌데 개인 소유처럼 운영되고 기업이 부자가 되고 국민들과 중소기업은 성장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젊은 세대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 이런 그림을 보면 뭐라고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죠? 헬조선이라고 해요. 자기의 조국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입니다. 희망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누가 만들 것이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의 불평등한 상황을 바꾸는 건데, 또는 불공정한 이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건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누가 지금의 불평등한 한국을 만들었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와 30대가 만든 건 아니죠. 대한민국을 절대빈곤,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산업화 세대, 60대 이상, 한국의 오늘에 있기까지 큰 공을 세운 세대입니다. 1987년을 전후한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한국의 민주화를 이룬 386, 지금의 586까지 온 이 50대 민주화 세대, 한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동시에 오늘의 불평등을 만든 주역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기성세대가
오늘의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3포 세대하고 잉여 세대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일방적으로 이 상황이 악화될 때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이걸 방치해 왔습니다. 저의 책임이고 저의 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는 기성세대는 피터팬들이에요. 60대는 그 이상은 아직도 자기 젊은 시절의 그 산업화의 꿈에 멎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박정희 시대가 대단히 좋았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불과 1,800불 국민소득이 안 될 때입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운동 할 때 훈장 이야기하지만 88년 응답하라 1988 할 때의 국민소득이 5,000불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은 30대, 40대 이미 세상의 중심에 서서 지난 30년, 20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세대입니다.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자기 경험으로 절단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룬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를 하고 한국과 별로 관계없는 150년 전 자본주의 초기의 노동과 자본의 논리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말하지만 자유를 억압하고 시장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보수고 신라호텔의 주주가 여러분과 난데 자본가가 따로 있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끊임없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의 구조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진보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성세대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극단적인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성세대는 10명 중에 7, 8명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10명 중에 7, 8명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지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타개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전혀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데 지금의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한국 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젊은 세대한테 미안하지만 이거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문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젊은 세대가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약한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구조적인 걸 보면 20대, 30대, 이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잉여 세대와 3포 세대들은 불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3%인 30대가 10년 전에 우석근 박사가 그들을 88만 원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희망적으로 뭔가 타개해서 더 나은 세대가 됐어야 되는데 포기해버렸어요. 처음에는 3가지만 포기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뭐 5포, M포, 7포 갈수록 포기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 세대가 이런 참담한 희망 없는 세상에서 행복해요.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몇만 명을 조사한 매우 믿을 만한 통계입니다.
행복 전도사들이 행복학 책이 너무 잘 팔려서인지 아니면 맛집 가서 너무 힐링을 잘해서인지 정말 쉽게 해석이 안 되는, 저는 이거를 포기의 저주라고. 미래에 내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기성세대는 오늘의 고통을 미래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서 인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20대, 30대는 미래,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에 희망이 안 보이니까 굳이 행복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어요. 행복을 지금 현시화하는 세대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에 행복해버려요. 큰 거 절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미 포기했는데 맛있는 것만 먹어도 행복한 거죠. 거기에다가 택도 없는 긍정의 철학. 물 컵이 반이 찼는데, 뭐 반이 안 찼는데, 제가 가장 극심하게 본 건 이런 거예요. 컵에 물이 반이 찼는데 컵이 넘어졌어요. 물이 다 흘러내렸는데도 아직도 반이 찼다고 주장하는 사람. 만족해요. 정말 우리가 함께 웃었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삶. 물론 이거는 기성세대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여기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볼 때 당신네 세대는 집도 원하고 미래 뭐 바라는, 나는 다 포기했으니까 오늘 행복하다, 뭐가 그게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죠?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하죠? 자, 어떻게 바꿀 거냐?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지난 20년간 이 문제를 방치해 왔는가를 보면은 정부가 복지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면, 재분배라는 건 다시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왜? 분배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해서 계속 복지 논쟁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소득을 결정하는 분배, 즉 임금이 극도로 불평등한 상황인데 그걸 그대로 두고 복지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 16년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 격차가 같이 확대됐기 때문에 아무리 늘려봐야 불평등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분배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정부가 세금 걷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데 OECD 평균 정도의 사회복지 예산을 지출하려면 정부 예산의 절반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육 예산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정부의 소득 재분배로 인한 복지 지출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가장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원천적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기업의 불균형이 잘못되어 있는, 고용의 불평등이 잘못되어 있는, 임금 불평등 잘못되어 있는 이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바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걸 뭐 어떻게 바꿀 거냐? 바꾸는 방법은 저는 얼마인지 있습니다. 제가 좀 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제가 제 책에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거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 채택했는데 엉터리로 채택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초과 내부 유보에 대한 과세 문제인데요. 자,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면 고용 격차를 줄이고 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또 전체 경제 성장의 성과 중에서 임금으로 분배되는 부분을 늘리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있는데 문제는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죠. 자,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성세대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어떤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은 월급 많이 받고 좋은 학교에서 월급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교수 자리 다 포기하고 할 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뀐다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저는 기성세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의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동력도 없고 오히려 이 구조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죠. 청년 세대들은 오늘 대단한 시대 정신 이런 세대 정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개인 각각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치 이슈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 자신의 세대의 문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 절차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못 됩니다. 아무리 제가 시민운동 열심히 해봤자 세상 안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건희 회장 또는 재벌 총수에게 소송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누구냐면 접니다. 심지어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하면서도 소송을 냈습니다. 왜? 멋있는 용어로 기업의 총수들이 회사 돈 가져가면 그걸 횡령, 배임 그러지만 보통 사람의 용어로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정치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현실적 정치적 이슈로 만들지 않고서 그냥 선거한 날 가서 투표만 한다고 세상이 바뀐다면 이런 세상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치화해야 됩니다. 한 자리에 2명, 3명 뽑아서 1명 뽑고 2명 내보내는, 원래 인턴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경험을 주는 건데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인턴 고용이라는 걸 하는데 왜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2년 있으면 일은 10년 계속되는데 사람은 2년마다 바꾸는, 이거 바꿔달라고 해야 됩니다. 알바해도 체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은 일을 했으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오른쪽 바퀴는 연봉 1억인 노동자가 끼고 왼쪽 바퀴는 연봉 2,500만 원, 3,000만 원 받는 노동자가 낍니까? 그거 여러분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0대들 있으실 텐데 내 애가 유치원 당첨되고 보육원 당첨됐다고 좋아할 거 아니라 왜 모두가 다 유치원에 당연히 가야 되고 보육에 당연히 혜택을 보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30대 교육비 때문에 힘든 거, 이 선행학습,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희망을 뺏어가는 그 주제들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끼리 정치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분들 절대 안 바꿉니다. 그 중에 제가 육아 문제를 하나를 본다면 제 후배 교수가 최근에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좀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육아휴 휴직을 가겠다고. 저도 육아휴직이란 걸 알긴 했지만 실제 실천하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제일 시니어 교수이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상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가야 된다. 당신이 가야 당신의 동료들도 가고 당신 후배들도 갈 거다. 여기 있는 결혼한 남성들, 젊은 30대들 용감하게 선택해서 육아휴직 하십시오. 제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3명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직장에서 눈총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달라집니다. 제가 이 사진은 2000년에 윤종윤 회계사라고 하는 30대 중반의 회계사가 국세청 앞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시위를 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1인 시위의 시초입니다. 1인 시위 창조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1인 시위가 일반화되어 있지만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를 꼭 기성세대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청년세대에 맞는 여러분의 방식으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일반화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겨울 젊은 회계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오랜만에 정말 기발나다. 도저히 이 어버이연합 어찌할 방법이 없었는데 효녀들이 나타나가지고 한순간에 제압을, 이거는 정말 그 세대만의 방식입니다. 제가 저렇게 했으면 아마 돌멩이 맞았을 겁니다. 투표하십시오. 특히 20대 후반, 30대 초반 가장 지금 고통받는 세대가 세상을 등집니다. 대통령에서 총선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3명 중에 1명, 심지어는 5명이 1명만 투표를 하는, 그러고 징징대고 아프다고 하고 힐링해봐야 세상 안 바뀝니다. 여러분, 미래에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기 있는 청년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개발하고 아무리 스펙 쌓고 아무리 면허증 따고 자격증 따도 앞에서 보신 그 바늘구멍을 깨부시고 넓히지 않는 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통과 아픔도 힐링하지만 세상을 힐링해요. 여러분이 이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한국의 현실에 분노하고 그걸 바꿔내려고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는 더욱 어두운 한국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무리 말로 제가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제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기성세대가 왜 우리 문제 갖고 자꾸 책장 사러 다니냐. 기분 나쁘다. 젊은 세대 중에서 그나마 어떤 글도 쓰고 젊은 세대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에 왜 여기 섰느냐? 여러분이 안 하니까 선 겁니다. 그렇게 냉소적이고 시닉하게 세상 본다고 같은 친구들에게 쿨하게 보이고 할지는 모르나 여러분 세대를 망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투표로 세상 못 바꿉니다. 나 봤더니 내 마음에 드는 정치인 한 놈도 없습니다. 다 나쁜 놈인데 누굴 찍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이상적인 정치인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주어진 것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정치인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치인 선택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젊은 세대가 해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성세대로서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고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청년 세대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작은 이슈든 어떤 작은 모임이든 기성세대 한 사람이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